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상황별 고혈압 치료 잘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38세 남성 박 씨입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심해지는 피로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도 좀 높게 나타났고 다른 이상소견도 동반이 되어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80세 여성 최 씨입니다. 이분은 2달 전 낙상으로 주저앉으면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수술받고 그 뒤에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쇠약해지시면서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요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올라가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케이스입니다. 먼저 고혈압 진료 지침 3가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 지침과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지침,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 지침을 비교해보고 올해 발표된 대한고혈압학회 최신 진료 지침 초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의 분류입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최초로 130에 80 이상을 고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지침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혈압도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에 80 미만이라는 단일화된 목표 혈압을 제시하였는데 반해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의 경우에는 당뇨병의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140에 85 미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을 목표 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도 알부민료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혈압 조절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최초로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혈압 조절 하한치라는 것은 혈압약으로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조절할 때 이보다 더 낮게 조절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을 공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0 사이, 이완기 혈압을 70에서 79 사이로 조절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20에 7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강조점도 있습니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진료실박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확진과 배기고혈압을 배제할 때 사용하도록 공고하였고, 특히 고혈압 전 단계 및 가면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을 측정하기를 공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통된 강조점은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의 경우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공고하였고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도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추천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였는데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인 저염군 1기 고혈압의 경우 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 노쇠 쇠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단일 제형 복합제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한 가지 성분의 약을 먼저 사용하기를 공고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2기 고혈압, 즉 160에 100 이상이거나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 사용을 공고하였습니다. 고위험 고혈압의 정의는 1기 고혈압인데 위험인자 3개 이상이 동반돼 있거나 무증상 장기 손상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 전 단계인 130에 80 이상의 경우에는 임상적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 무증상 장기 손상을 동반한 당뇨병의 경우를 고위험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요법을 쓸 때 가능한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병용요법을
공고할 때는 안지오젠신 차단제나 AC 이니비터와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 세 가지 약제의 컨비네이션을 주로 공고하였고, 다만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기량제를 추가하여 치료할 것을 고려하기를 공고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새로운 진료 지침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 인구의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공고하되 일반인들은 최소 2년마다, 고위험군은 매 1년마다 혈압 측정을 하기를 공고하였습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 및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을 강조하였고, 진료실 혈압 140은 가정혈압 135와 같고, 진료실 혈압 130은 가정혈압 130과 같게 볼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더 강화된 목표혈압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상 상황에 따라서 목표혈압을 달리 제시하였는데요. 크게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과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고혈압의 경우에는 여전히 140에 90 미만을 목표혈압으로 제시하였는데, 고위험도 고혈압, 고위험도 당뇨병의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을 목표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130에 80 미만, 뇌졸중인데 특히 열공성 뇌졸중인 경우에는 130에 80 미만, 만성 콩팥병인데 알부민뇨가 동반되어 있거나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130에 80 미만을 목표혈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권고와 근거 수준을 보게 되면 140에 90 미만으로 제시된 것이 권고와 근거 수준이 여전히 높고, 130에 80 미만으로 제시된 것은 아직 권고와 근거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배기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치료 중에도 배기 비조절 고혈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가면고혈압의 존재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압 치료를 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신기능 평가도 중요한데요. 신기능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혈압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능 평가를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크레아티닌 검사의 경우 고령이면서 근육량이 적거나 아니면 영양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크레아티닌이 낮게 측정돼서 도리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도 크레아티닌이 낮게 나오는 것 때문에 떨어진 콩팥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신기능 평가가 가능한 시스타틴 C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에서 아스피린 사용은 고위험군에 국한하여 권고하였는데, 최근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지속성 개선을 위해 하루 한 번 투약하는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증례를 보겠습니다. 증례 1, 38세 남성 박 씨는 심해지는 피로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IT 기업 개발자로 주로 야근하면서 야식으로 치킨이나 콜라 등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증가하신 분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0으로 비만하시고, 허리둘레도 굵으시고,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도 자주 생겼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0에 80, 136에 87이었고, 예전에도 혈압이 조금 높지만 고혈압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에 지방간이 발견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미세알부민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박 씨의 필요가 비만과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야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하고, 서서 일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활동량 증가와 유산소 운동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분의 혈압은 진료실 혈압으로 봤을 때 136에 87이었습니다. 136에 87의 경우에는 2017년 미국 심장협회 기준으로는 1단계 고혈압이지만은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 기준으로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 30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로 분석한 연구 결과 혈압 130에 80 이상의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서울대병원 교수님이셨던 박상민 교수님 팀에서 함께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증가에 의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정혈압 증가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과 오피스 BP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가정혈압이 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그보다 더 관련성이 높은 것은 활동혈압 중에서 야간 활동혈압이 심혈관계 질환 관련성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 고혈압이 뇌졸중 위험 증가를 특히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혈압의 다른 장점은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이나 24시간 활동혈압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자심실 질량과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가정혈압이 신뢰성이 높고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내 1의 주치의 선생님은 증내가 가면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하였습니다. 9일간 측정한 가정혈압과 맥박수를 기록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혈압 측정을 할 때도 처음 측정한 날에는 추진자의 혈압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첫째 날의 측정치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혈압 패턴을 보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수축기 혈압의 평균이 137인데 표준 편차가 24.2로 상당히 표준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봐도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60, 1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맥박수의 경우에도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평균값을 보면 8일 아침 가정혈압의 평균이 137에 79였습니다. 가정혈압의 고혈압 기준은 135에 85이기 때문에 증내 1의 환자분은 가정혈압 기준으로 고혈압임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또 고려할 점은 평균적으로 같은 혈압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혈압 변동성이 클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내 1의 환자의 경우에는 아침 혈압,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137이었지만 표준 편차가 24.2로 표준 편차가 10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혈압 변동성이 매우 큰 분이고 아침 맥박수도 70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높은데 표준 편차도 높은 맥박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혈압뿐만 아니라 변동성까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 혈압은 미세 알부민료가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130에 80 미만을 목표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 기준으로도 가정혈압으로 측정된 혈압으로 고혈압임을 진단하였고, 박 씨는 고혈압과 그에 따른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물 치료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와 CCB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오텐신 리세터 블로커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분이 미세알부민료가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제를 저녁이나 밤 시간에 복용하여서 24시간 혈압 조절이 더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면무호흡증 관리가 고혈압 치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식이조절 운동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80세 여성 최 씨입니다. 이분은 2달 전 낙상으로 주저앉으면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생겨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쇠약해지셔서 거동이 힘든 상태로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65세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으나 약 1년 전부터 혈압도 높지 않고 어지럼증이 있어 자의로 중단한 상태였고 요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55에 70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노쇠에 따른 감소로 체질량 지수가 19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혈압을 보면 155에 70으로 미국 심장협회 대한고혈압학회 유럽고혈압학회 공이 고혈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는 이분이 수축기 단독 고혈압임을 고려하였고 특히 환자가 70세이면서 노쇠하시고 요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노인 초고령자 고혈압 치료의 근거가 일반적인 중년의나 젊은 층의 고혈압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행된 고혈압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에서 고혈압 치료는 뇌졸중은 감소되지만은 전체 사망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2000년도 이전에 시행된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했을 때 나타난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뇌졸중 감소 효과는 기대할 만하지만은 전체 사망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혈압약 치료를 공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인에서 고혈압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하이벤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이벤 연구는 액티브하게 혈압 치료를 하였을 때 스트로크 감소 효과와 올코즈 모탈리티 감소 효과까지 보여준 드라마틱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벤 연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은 80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는 비교적 건강한 대상, 즉 80세 이상임에 불구하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한 사람이 열에 1명 정도밖에 없는 비교적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완기 혈압이 91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즉 노쇠한 분은 상당히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연구입니다. 그리고 목표 혈압을 150에 80 미만으로 권고한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하이벤 연구 결과를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80세 이상의 비교적 건강한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인다파마이드와 페린도프릴 같은 약제를 사용해야 되고 목표 혈압을 150에 80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혈압 조절을 하면 뇌졸중이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노쇠한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65세에서 85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토스 연구입니다. 이 자토스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들의 이완기 평균 혈압이 89 정도로 였고 목표 혈압이 160으로 한 군과 140으로 한 군을 비교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에 총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70에서 80세 사이, 84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벨리시 연구에서도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은 목표 혈압을 150 미만, 140 미만으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연구 이전에 노인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들을 쭉 분석해보면 목표 혈압 140 미만으로 낮추는 게 더 좋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스프린트 연구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지만은 뇌졸중 당뇨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 평균 나이 68세로 비교적 노인 초고령자들이 포함된 연구였습니다. 표준치료군과 적극치료군 두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는데 표준치료군의 목표 혈압은 140 미만, 적극치료군의 목표 혈압은 120 미만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1차 평가 변수는 적극적으로 120 미만으로 혈압 조절한 군에서 25% 정도 적게 발생하였고 전체 사망률까지 120 미만을 목표로 한 적극치료군에서 적게 발생하여서 아주 극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혈압을 너무 낮게 낮추었을 때 더 발생할 수 있는 급성심부전이나 저혈압, 실신, 전해질 이상 등의 부작용은 적극치료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스프린트 연구를 적용할 때는 다음의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혈압 측정법이 일반적인 진료제 혈압 측정법이 아닌 AOBP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특징도 중요한데요.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기는 하지만은 당뇨가 없고 노쇠에 쇠약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많은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든 환자들은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단계적인 혈압 조절을 하였고 초기에는 매월 팔로우하고 이후에는 3개월마다 팔로우하면서 혈압 조절을 하였고 특히 1분 기립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였고 처음에 1분 기립시 혈압이 낮은 환자들은 이 연구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혈압 측정법은 AOBP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진료실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 Automated Office BP Measurement라는 뜻인데요. 특히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Unattended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Unattended 방법은 환자가 혼자 있는 방에서 5분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쉬면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것입니다. 즉,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하고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많이들 예상하신 대로 AOBP 방법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진료실 혈압보다 약 14에서 15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 주의점은 동일한 연구 대상군을 환자군을 대상으로 AOBP 방법으로 측정한 혈압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당뇨가 없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위험 요인이 많은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고 특히 AOBP 방법을 사용하고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신중하게 하면 이런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 진료 지침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 즉 혈압 조절 목표를 낮추는 데 기여한 최근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발표된 스텝 연구입니다. 이 스텝 연구는 평균 66세인 60에서 80세 사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0에서 80세 사이 노인인데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과거력이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평균 83 정도였습니다. 목표 혈압은 150으로 조절한 군과 130으로 조절한 군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DBP가 60 미만인 사람은 처음부터 제외하였고 뇌졸중 환자도 제외하였고 인지기능 저하군도 제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외를 하고 목표혈압 150과 130 미만을 가지고 했을 때 목표혈압 130 미만으로 철저하게 조절한 군이 스트로크 발생률이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텝 스터디에서도 Unattended AOBP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ttended AOBP 방법과 Unattended AOBP 방법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스텝 스터디에서는 적극 치료군은 130 미만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적극치료군에 포함된 분들은 127.5까지 혈압 조절이 되었습니다. 스텝 연구에서 사용된 혈압 측정 방법은 Attended AOBP 방법인데요.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 휴식하고 의료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동 혈압계로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서 혈압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Unattended 방법, 즉 의료인이 나간 환자가 혼자 있는 방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을 썼고, 중국의 스텝 연구에서는 의료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Attended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Unattended가 Attended보다 조금 더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향은 있지만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한 것이 중요한데, 만약 스프린트 연구 결과나 스텝 연구 결과처럼 고령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좀 더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비교적 건강하고 노쇠하지 않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AOBP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분들이라면 심혈관 질환 2차 예방이 목표가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혈압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례로 보겠습니다. 정례 입원의 80세 여성 최 씨는 이미 노쇠하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입니다. 그와 함께 과거력에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시행된 혈압도 152에 75, 내원에서 측정한 혈압도 155에 70 정도로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동반질환이 많고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환자 개별적인 목표를 가지고 혈압 조절을 하도록 공고하였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노쇠한 노인은 160mHg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도록 공고하였고, 유럽고혈압학회에서도 80세 이상인 경우 160 이상부터 약물 치료를 고려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이유는 노쇠한 고령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노쇠한 고령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조절을 너무 철저하게 할 경우 부작용도 많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이 정례 입원 최 씨가 심혈관 질환에 과거력이 없으면서 노쇠한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혈압약을 쓰기보다는 보조기 보행 등의 재활과 운동을 하면서 혈압을 추적 관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환자와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지는 않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만 있는 환자에 따라서 각각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례 1번 환자처럼 심혈관 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조기에 early, 철저하게 인텐시브 테러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혈압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은 심혈관 질환 결과를 보인다는 더 lower, 더 better가 노쇠하지 않은 비교적 젊거나 중년의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례 2번처럼 노쇠기에 접어드시거나 여명이 길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너무 과하게 할 경우 낙상, 골절,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Late, Less Tight Therapy,
이미 많이 노쇠하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너무 철저하게 조절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less is more라는 문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